동북아 유럽 이제는 중동까지 전 세계가 전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초유의 대규모 공격과 침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하마스 측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만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며 이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사상 최악의 공격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텔아비브를 향한 여러 차례의 로켓 공격이 가해졌는데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항공관문이자 정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최대 도시로 이로 인해 추후 사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연대파, 하마스 연대파 반으로 나뉘고 있는 형국이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표명하고 나섰고 이와 반대로 이란과 레바논 이슬람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 및 침투를 지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하마스에 의해 사망하고 부상한 민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 있다고 밝혔고 유럽연합 외교안보 수장인 호세프 보렐 고위 대표도 우리는 하마스 공격을 분명하게 규탄한다며 이 끔찍한 폭력은 중단돼야 하고 이유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랍권 국가들의 모임인 걸프협력기구에서 현 상황의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걸프협력회의는 아랍 국가의 국제경제협력체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입니다. 즉 아랍협회의죠.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우리는 양측 간 상황 악화 즉시 중단, 민간인 보호, 자제를 촉구한다면서도 하마스의 공격은 가자지구를 계속 점거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합법적 권리를 빼앗은 결과라며 하마스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UAE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자제력 발휘를 호소하며 계속되는 사태 악화에 따른 심각한 위험을 경고했죠. 현재 지구 곳곳은 건드리면 터지는 화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도와 중국, 남중국해 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우디와 이란, 호주와 인도네시아, 폴란드와 벨라루스 등 어느 한쪽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끝없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레 각국 군비 증강의 요구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안정을 기약하자는 말뿐인 약속은 언제라도 부침개 뒤집듯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것이 현 국제 정세인 듯합니다. 그리고 무기는 더 이상 단순히 자금력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적 영역 안으로 확실하게 진입하게 되었죠. 특히 세계 1위의 무기 수출국인 미국의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많이 있지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그 납기 시기는 더욱 지연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하마스를 규탄하며 군사 정보 무기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 이스라엘에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현재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무기를 인도받기를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산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사드와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F-16, F-35 전투기, M1 에이브람스 전차, 각종 포탄과 무유도 로켓 미사일 등 주문량이 대거 밀려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지원 및 판매를 최우선 순위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질적 군사적 우위 QME, 퀄리테이티브 밀리터리 엣지를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QME 지원 정책을 통해 10년 단위로 이스라엘을 향한 막대한 군사 지원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미 의회 조사국 CRS에 따르면 1946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2018년까지 군사 원조액은 무려 979억 달러 111조 원, 경제 원조는 343억 달러 38조 9천억 원이었고 미사일 방어 원조도 64억 1140만 달러 7조 2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걸프협력회의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고 있는 현재 상황, 미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방산 무기를 판매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이에 군비 증강이 시급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차선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산 무기를 원했던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 무기를 도입하기도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러시아 방산업계는 현재 수출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국 내 공장 물량 역시 자국 군대로 도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중국산 무기는 서방 무기로의 체계 동합 및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 방산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립국을 표명하고 있는 한국은 러시아, 중국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꾸준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 개발 및 생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차 자주포 미사일 다연장 로켓포 전투기 잠수함 군함 등 현재 모든 생산 라인이 원활하게 가동 중으로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 비록 후발주자이지만 그만큼 이미 전력화된 무기 중에선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를 적용해 수요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방공체계와 통신체계 연동이 용이해 현지화되기 쉽다는 점도 강점으로 지니고 있죠. 실제로 체코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를 도입하려 했다가 제조사 KMW 생산 라인 한계로 앞으로 2030년대까지, 즉 17년간은 납기를 확신할 수 없다는 말에 한국산 K2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을 추진했다가 제조사인 다소사가 14년 뒤에나 첫 인도가 시작될 거라는 통보에 KF-21 도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UAE는 오랜 기간 F-35를 도입하려 애써왔지만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적 우위로 인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KF-21에 대한 공동개발 가능 여부를 파악했으며, 필리핀은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생산 라인이 모두 중단되어 현재 남은 재고 14대밖에 판매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한 뒤 FA-50-36대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트모스 차륜형 자주포 완제품을 400대 구입하기로 검토하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더 저렴하고 납기도 빠르며 현지 생산도 가능하기에 최근에 300문의 추가 도입을 연내로 체결할 예정이죠. 세계 곳곳에서 군비 증강 요구가 빗발치면서 결국 세계 최고의 무기고인 한국의 생산 라인을 가져가는 국가만이 안정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역시나 뛰어난 무기의 성능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실제적인 평가는 과연 어떨까요? 그들의 예상 못한 놀라운 평가를 리얼리즘이 세세히 준비해봤습니다. 순조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KF-21에 대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과 동시에 중동의 또 다른 부호국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4.5세대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KF-21이 최대 라이벌인 프랑스의 라팔 제조사 다소 CED는 예상 못한 충격 폭로를 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이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는데 자세한 소식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다음 달 초 방한해 우리 정부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기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 측 방한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성비가 좋고 신속한 납품까지 가능한 K방산에 사우디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특히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차기 또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 미국이나 유럽과의 무기 거래에 여러 제한이 따르고 있는데요. 미 상원은 사우디의 F-35 전투기 등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또한 예멘 내전에 미국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F-35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중동 내 친미 감별사이자 다분히 정치적인 무기로 전향한 상황이죠. 현재 72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48대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이번에는 독일이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면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합작하여 개발한 전투기로 최근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며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긴 하지만 유독 전투기 수출만큼은 제재를 풀지 않았는데요. 이에 독일 매체 벨트웰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로파이터의 사우디 수출을 추진했던 영국이 매우 불쾌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국가 단위의 조별 과제로 좌익, 우익, 동체, 꼬리날개를 각각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4개 국가가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보니 독자적인 수출 권한도 없어서 그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수출이 성사되지 않죠. 이에 발등에 불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참여 요청서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이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게 되면 그룹의 의사결정 능력은 지연될 것이고 전투기 인도가 수년간 지연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국에 대한 일본의 국방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큰 일본이기에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우디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라팔과 KF-21이 전부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라팔 CEO의 충격적인 폭로가 터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구매해도 14년 뒤에나 첫 일대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믿지 못할 발언이었죠. 한때 라팔아 8년이 아니오라는 유머까지 나올 정도로 수출 실적이 없어 조리돌림 당했던 다소의 라팔은 현재 세계적인 군비 증강 추세에 힘입어 엄청난 수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3개국의 추가 수출과 92대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라팔 CEO 베르나르 찰스 버나드 찰스는 지난해 다소는 그리스, 인도, 카타르에 총 13대의 납품을 진행했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프랑스 공군에 1대의 라팔을 납품하려 하였고 올해는 12대의 생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프랑스 공군을 위한 내수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현재 라팔의 생산 능력은 월 1대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현재 라팔은 2021년의 수출건 49대, 2022년의 수출건 92대 총 164대의 백로그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164개월이 지나야 지금까지 계약한 대수를 모두 납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3년이라는 긴 세월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지 생산을 통해 도입 국가와 나눠 생산하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그 현지 생산 부분이 사우디가 라팔이 아닌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인도는 36대의 라팔을 구매하면서 메이드 인 인디아 현지 생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다소사는 인도에서 레페일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대의 추가 구매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는 해외 현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 KAI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인니의 100%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며 라팔 수출에 진심이었던 프랑스 다소는 왜 유독 현지 생산만큼은 인색한 것일까요?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망설이는 이유는 단 하나겠죠. 바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라팔은 4.5세대를 끝으로 개량이 종료됩니다. 2060년까지라는 긴 운용기간이 확정시되었어도 라팔은 부분적 개량을 제외하고 현 4.5세대 기체로 남게 되었는데요. 즉, 다소사가 라팔을 판매하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초기 도입 비용 외에 MRD 유지보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산 공장이 현지에 들어서게 되면 현지 기업과 인력들에게 유지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파일을 내줘야 하므로 막대한 대수가 아니고서는 현지 생산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항공 분야는 초기 도입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 훨씬 방대합니다. 글로벌 대형 항공기 부품업체인 세이프란, MTU 아에고, IHI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완제품 OE 매출 증가보다 유지보수 MRO 매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라팔은 5세대, 6세대로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기 개발 당시의 설계상 한계 때문인데요.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을 중시한 전투기죠. 높은 스텔스 성능이 최대의 특징이기에 스텔스기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5세대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라팔은 스텔스에 취약한 카나드를 비롯한 델타익 형상의 주익을 지니고 있는 전투기로 이러한 라팔을 스텔스기로 개량한다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개발한다는 것과 동일하며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됨은 물론 성공조차도 장담하지 못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FCAS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로 퀀텀 점프를 선언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KF-21은 초기 설계부터 5세대 6세대로의 점진적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베이비랩터로 불릴 만큼 F-22와 외형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KF-21은
5세대 스텔스기에서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익 또는 능형익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기역학적인 이유가 아닌 스텔스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것으로, 뒷면에서 날아온 적 레이더 전파가 날개 뒷전에 부딪혀도 다른 방향으로 반사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위해 델타익 대비, 항속거리, 상승률, 순간선회, 지속선회, 일정 고도까지 급속 상승하는 시간, 전체적인 중량 등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인 스텔스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기에 다이아몬드익형을 KF-21에 적용한 것이죠. 명실상부 세계 최강, 세계 최고, 세계 최다 자주포인 한국의 K9 자주포가 이집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태자 겸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미 지난 2019년도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K계열 무기를 살펴본 후 기술력에 감탄하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당시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롤모델로 무기연구 및 개발연구소 설립을 회망한다는 뜻을 피력하였고, 국방기술력이 빈약했던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모델로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려는 뜻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는 왕세자 일행 방문에 맞춰 국산 K2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 K9 자주포, K30BO 등 K계열 무기와 다연장 로켓 MLRS인 천무와 천무이 등을 전시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월 7일 국제방위산업 전문매체 택티컬 리포트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방산업체 SAMI가 K9의 개발 생산기업인 한화그룹과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K9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우디와 함께 예멘 반군을 상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2일 4조 원이라는 단일 계약 최대 규모로 도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정짓기로 한 상황으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 일정 중 아랍에미리트 다음 방문지였던 사우디에서 무기 수출 계약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도 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는 자국의 노후화된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K9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조만간 교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K9이 사우디아라비아 자주포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략적인 교체 대수만 600여 문으로 하나 약 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K9를 도입하려는 이유, 그리고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사우디 구미를 확 당길 K9의 성능 개량, 두 번째, 현재 운용 중인 중국산 자주포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무려 7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로 이슬람 시아파 집단의 반군입니다. 사우디는 그 반대격인 수니파의 대장국가인데 이틀은 서로 종교적,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멘 반군은 자신들을 정규군 또는 예멘 공화국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예멘 정규군 출신들도 많아 일개 반군으로 취급할 것이 아닌 한 국가에 맞먹는 정규군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틀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연합군을 위선자로 지칭하며 끊임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참에 자국 근처에 있던 시아파들을 정리해버릴 겸 내전에 뛰어들어 미국과 터키의 묵인하에 반군들을 두들겨 팰 계획이었지만, 어째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 대신에 심각한 졸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멘 반군의 군사력이 타국에 비해 엄청 뛰어나기보단 그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규군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그런 것인데요. 사우디는 연간 GDP의 8.8%를 국방비에 사용하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이자 무기 수입도 수년간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숙련도나 작전 능력은 전 세계 최하위권이죠. 후티 반군에 비해 월등한 장비를 보유하고서도 반군에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할 정도냐 하면 예멘 반군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서 사우디 군인들이 전투 중 단체로 빤스러 나다 적발되었는데, 사우디군은 자신들이 탑승한 차량에 키도 안 뽑고 버리고 가서 노획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에 반군들은 전투 중에 알보병에서 차량 화보병으로 실시간 업그레이드를 해 사우디군 조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보부장 투르키 알-파이잘 왕자는 CIA 작전본부 D저명과 협의하던 중 명언을 남겼는데, 이에 한국에서 발표된 한 소식에 사우디가 한국산 자주포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한 언론에 의하면 K9 자주포가 다음 달 3월에 완벽한 자동장전 성능 개량을 하기로 확정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K9A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K9A1의 이른바 진화적 작전요구 성능 ROC를 적용해 발사 속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반자동 혹은 수동으로 이뤄지던 포탄과 장약 장전 방식을 완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K9A1은 승무원이 직접 포탄을 발사관에 올려놓아야 장전이 되는 반자동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장약 장전도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죠. 타격할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포탄을 날려보낼 장약의 양을 조절해 발사관에 밀어넣어야 하는데, 이를 직접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전 시간이 길어지고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 군 장병들이야 워낙 군기강이 잘 잡혀있고 기계 조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괜찮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수준이라면 이마저도 어려워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자동장전 체계가 적용되면 포탄은 물론 장약 장전까지 전 과정을 기계가 알아서 순식간에 진행합니다. 더욱 안전해진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간단한 몇 번의 버튼 조작으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동 발사 체계가 적용되면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에서 무려 9발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K9이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터첩을 자주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포탄 한 발이라도 먼저 쏘는 쪽이 유리한 적과 대치 상황에서 K9A가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용 인원도 5명에서 3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기계 숙련도가 낮고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미를 확 당길 뉴스가 이번에 보도된 것이죠. 핵심 기술인 자동장전 체계는 이미 국방과학연구원이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해 시험 사격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K9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중국 덕분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인데요. 2008년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54대의 PLZ-45 자주포를 사들였는데, 당시 PLZ-45는 카탈로그 재원상 그 가격에서는 나올 수 없는 뛰어난 성능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순진한 사우디는 중국말만 덥석 믿고 구매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본격적으로 PLZ-45를 예멘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 예멘 서부 지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자주포는 실전 경험이 없었기에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사우디였으나,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PLZ-45의 부실한 차체로 인해 심한 반동이 있었고 이에 처참한 명중률이 문제가 된 것이죠. 중동권 매체인 아크바르 24에 따르면 중국에서 들여온 무기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K9 자주포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중망한데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대박난다. 중국산 자주포는 반동 제어와 차체 안정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문워크형 자주포. 발사 후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곡사화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포병 사격은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직접 조준하고 쏘는 직사직사가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포탄이 적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곡사의 형태입니다. 자주포는 40km 밖 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하죠. 중국 자주포처럼 차체가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면 포신이 앞뒤로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는데, 거의 수십도 단위로 휘청거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팀킬 안 하면 다행이죠. 1mm 틀어질 때마다 1km 거리에서 1m가 빗나가니 수십도가 틀어졌을 때 수십 km 밖에서 얼마나 오차가 를지는 안 봐도 뻔한 수준입니다. 실전에 PLZ-45를 투입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승리는커녕 치욕만 당하는 꼴이었는데, 심지어 예멘 반군이 운용 중인 테크니컬 차량을 상대로도 타격을 주지 못하고 역으로 당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였습니다. 테크니컬 차량이란 주로 픽업 트럭이나 1톤 트럭 같은 튼튼한 민수용 중소형 차량에 중화기를 설치해 무장시킨 물건입니다. 시리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등 비정규군의 최애 아이템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특히 도요타의 픽업 트럭이 널리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테크니컬 분야에서도 K방산의 위험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차량에 올리는 화기가 중기관총보다 더 무거운 기관포, 로켓포 심지어 미사일까지 탑재되면서
기존의 토요타 픽업 트럭보다 내구성이 더욱 뛰어난 트럭을 바로 한국의 현대포터와 기아 봉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산 1톤 트럭은 토요타 트럭보다 적재함이 넓으며 유지보수 비용도 더 저렴하고 무엇보다 과적이 용이하여 중동 지역에 대량으로 퍼진 중고 차량들이 테크니컬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이겼다니까 기분은 좋네요. 한국의 분류시장 특성상 과적이 거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실제 카고 트럭에 표기된 적재 무게의 약 3배를 버티도록 프레임이 튼튼하게 나옵니다. 3톤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반군들이 워낙 조악한 기술로 개조하는 데다 군용 장비들이 무겁고 반동이나 진동도 심하다 보니 튼튼한 차대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설계치 이상으로 짐을 싣고 다니는 게 일상인 한국 운송시장에서 검증이 된 모델들이 중화기를 싣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관총을 달아놓지만 최근에는 무반동포, 대공포, 박격포, 대전차 로켓, 심지어는 대전차 미사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를 맞닥뜨린 사우디의 군사지휘관이 도대체 저 트럭은 뭐냐면서 차체 프레임에 감탄했다는 후문도 알고 보니 세계 최고 방산기업은 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현재 사우디가 운용 중인 자주포는 중국산 PLZ-45-54 대 미국의 M109 600대입니다. 춤추는데 바쁜 중국산 자주포는 곧 폐기 처분될 것이고 운용된 지 40년이 넘은 M109 자주포는 너무 노후화되어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이 A6 팔라딘도 아닌 A5 버전으로 최대 사거리가 약 30km 밖에 되지 않고 전자장비, 방호, 현수장치 등 모든 면에서 K9의 절대 열세이죠. 그마저도 도입 대수가 48대밖에 되지 않아 거의 550대 이상이 30년이 넘은 구형입니다. 자주포들이 이제 그만하고 죽여줘 라 할 지경이에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내 무기 개발되면서 K방산은 2016터부터 2020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9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2.7%로 지난 2011터부터 2015년 대비 210%, 2001터부터 2005년 대비 649% 급증한 것인데요. 2022년 올해는 수출액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 약 11조 9천억 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3.0%과 스페인 3.2%, 영국 3.3% 등을 제치고 5위권으로 올라설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죠. 보고 있나 시진핑, 메이드 인 차이나는 한국산과 차이나.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등장으로 항공전력 자주국방에 대한 대한민국의 원대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F-21이 기본 무장부터 장기적으로 무인기 전자전 무기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나가는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항공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이 심화되면서 독자적 기술 개발 필요성 또한 커졌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하려면 선도적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래 전장 대비 KF-21 무장할 유도무기 개발해야 이렇게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을 진행하고 2030년대에는 장단거리 공대 공유도탄과 한국형 유도폭탄, GBU, 계열, 다목적 초음속 유도탄까지. 그런데 사실 작년에 열린 공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KF-21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 등 비대칭 타격 능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 공개됐었습니다. KF-21에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앞서 재작년에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무엇보다 기존의 초음속 미사일보다 2배 이상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서울상공에서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개발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파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아음속 또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대체한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탐지하더라도 대응 시간이 극히 짧아 목표를 타격하는 성공률이 초음속 전투기의 최고 비행 속도가 마하 2터부터 3임을 감안하면 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예컨대 서울에서 평양까지 2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 HGV는 탄도미사일 로켓,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후 항공기에서 발사돼 활공비행으로 목표를 타격합니다. 반면 HCM은 초기 가속을 위한 부스터와 이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목표를 타격하는 원리로 차이가 있습니다. HGV 체계는 발사 초기 상대방의 탐지가 가능해 대응 기회를 허용할 수 있지만 HCM 체계는 상대적으로 HGV보다 적어도 비행이 가능해 상대방이 대응할 기회가 최소화돼 기습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HCM의 경우 기술 난이도가 HGV보다 극명하게 높다는 게 문제인데, 실제로 HGV가 고고도 상승 후 낙하 단계에서 중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HCM는 엔진의 힘으로만 극초음속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